하모니카, 안은순. 마당을 꽉 채운 포클레이는 측면에서부터 집을 헐려나 보다. 흙벽을 툭툭 내려치더니 한 움큼씩 벽을 쥐어뜯듯이 지붕에서부터 토방까지 수직으로 긁어내린다. 포클레인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온 동네를 흔들어대고 있다. 지축을 흔드는 소음의 근원지를 찾으려는지 사람 구경하기 힘든 동네인데 여기저기서 목을 들여뺀 구부정한 노인들이 모여든다. 거대한 주먹가도 같은 포클레인이 오르내릴 때마다 50년 넘게 긴 세월을 견디었던 흙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흙집의 속살 같은 노란 장판과 꽃벽지가 드러났다. 반세기를 버티었던 대들보가 내려앉고 몸체를 받치고 있던 기둥이 자빠지고 있다. 안방 윗방 뒷방하며 방 3개에서 6 식구가 포개듯이 잠자던 그 옛날이 스친다. 할머니의 마른 오징어와 알사탕을 넣어두던 벽장도 아가리를 벌리고 은밀한 속살을 치부처럼 드러낸다. 벽장 천정에 매달린 바가지가 쏟아져 나온다. 방 넝쿨에서 딴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바가지로 물도 푸고 쌀 씻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니 당신은 바가지도 살림 미천이었다. 어머니는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온 뒤로 쓸모가 없어지자 벽장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가 보다. 흙집은 포클레인질 10여 번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마루 밑에서 나온 듯 검정고 고무신이 흙더미 위로 고개를 뾰족이 내밀고 있다.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지었다는 이 집은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지어졌다니 75세인 어머니가 19세에 시집을 왔다고 하니까 대충 55년쯤 된 셈이다. 부모님은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지만 않았어도 이 집은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한 채로 헐리지 않았을 것이다. 50년 넘게 지내는 동안 아버지의 집은 몇 번쯤 손질이 필요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도에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했던 것이 첫 번째였고 지붕이 샌다고 하여 수리를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양철 지붕으로 개량한 것이 두 번째였다. 지붕만 2번 바꾸었을 뿐 흙벽이며 창호지로 바른 여닫이 문도 예전 초가집 때 그대로였다. 부엌에 싱크대를 넣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것은 시골에 올 때마다 불편하다고 노래하는 딸과 며느리의 성화에 할 수 없이 새 단장을 한 것이다. 시골집을 부순다니까 어머니가 제일 아까워한 것은 설치한 지 10년도 안 되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였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는 다시 개입해 쓰려고 뜯어놓았다고 해서야 안심이 될 정도였으니까. 부엌이 무너질 때 낡은 찬장과 함께 옛 사기 그릇이 가차없이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지 않길 잘했다. 이 자리에 있었다면 구닥다리 사기 그릇을 꺼내라고 소리쳤을 것이 분명했다. 포클레인이 주발과 대접 등 사기 그릇을 툭툭 치고 뭉개었다. 마지막으로 뒷땅과 함께 높지 않은 굴뚝이 내려앉는다. 아버지가 겨울마다 엮었던 멍석과 아궁이에 재를 퍼내던 재수크리며 지게 따위가 뒷벽과 같이 쏟아져 내린다. 한 세대를 지켰던 구태한 문명들이 폐잔병 마냥 엎드려지고 죽어버린 듯 허무해진다. 의식 없이 병원에 계신 아버지나 아직도 입이 거센 어머니가 쓰던 집기와 도구가 주인을 잃고 쓸모가 없게 된 것도 허무하다. 생각보다 아버지의 집터는 작고 좁았다. 내려앉은 흙무더기도 많지 않았다. 새삼 우리 가족이 부대끼며 살았던 이 작은 집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깨닫는다. 백령산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부수지 않고 새 단장을 하여 헛간으로라도 쓰고 싶은 맘도 없지 않았지만 설계한 새 집과 어긋나게 서 있어서 백령산을 가리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 하여 헐게 되었다.
집을 완전히 주저앉은 포클레이는 집터를 남새밭까지 넓혀야 하므로 남새밭의 탱자나무 담을 파내고 있다. 군데군데 노란 탱자가 붙어있는 탱자나무는 포클레인이 위로 아래로 찍어 누를 때마다 나자빠지고 휘어나갔다. 괴력의 힘으로 잠깐만에 탱자나무를 모두 찍어낸 포클레인은 마당과 탱자나무의 경계쯤에 있는 목련을 향해 포클레인의 팔을 치켜든다. 아, 그 목련은 그대로 두세요. 어머니가 아끼는 나무라 그냥 놔두고 싶네요. 탱자나무를 밀어서 확 넓어진 땅을 감격스럽게 바라보던 나는 황급히 포클레인을 향해 만류했다. 집을 헐기로 했을 때 가장 아까운 것은 목련이었다. 골목에 면하여 남새밭 쪽에 서 있는 목련은 가지를 이리저리 쫙쫙 벌리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다. 아버지가 첫아들이자 외동아들인 나를 낳은 기념으로 심었다니 52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봄이면 하얀 목련꽃이 동네를 밝히듯 환하게 피어서 우리 가족만 즐겨본 것이 아니고 온 동네가 반겨 바라본 나무였다. 어머니는 목련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아들인 나를 바라보듯 흐뭇해하곤 했다. 튼튼한 목련이 나의 건강과 일맥상통한다고 믿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그런 터무니없는 믿음은 어느 해인가 내가 폐렴으로 거반 죽어가던 때에 목련도 시름시름 말라 죽어간 적이 있다는 데서 기인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생떼 같은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원기를 회복하며 살아났을 땐 목련도 병충해를 이겨낸 듯 장마에 물오른 오이처럼 새잎을 돋으며 파랗게 살아났다는 것이 어머니의 믿음을 뒷받침했다. 그 뒤로 목련은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는지 해마다 하늘 높이 가지를 뻗치며 쑥쑥 잘 자랐다. 몸둘레도 굵어져 동네의 귀물이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매년마다 1등을 놓치지 않고 반장만 하는 것도 목련의 길을 받은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때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어머니의 믿음을 의심했다. 하나님이 도와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서 목련을 믿다니.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요? 목련을 믿어요? 도대체 무엇을 믿어요? 어느 날 나는 어머니한테 물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목련을 믿다니. 나는 예수를 믿지야. 그러면 왜 나를 두고 목련만 바라보세요? 목련이 잘 자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목련을 보며 나를 점치세요? 점을 치다니. 너 낳았을 때심은 나보다 보니 너를 사랑한 만큼 목련도 잘 자라기를 바랬을 뿐이다.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와 목련을 쌍둥이처럼 자라게 하는지 너가 아프면 목련도 아프고 너가 잘 되면 목련도 늠름하니 활기차게 잘 자라는 것 같더라야. 그것이 왜 미신이라고 그러냐?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온 나무 박사가 그러는데 나무도 사랑해주면 더 잘 자란다더라. 내가 목련을 사랑하니까 목련도 우람하게 잘 자라는 이유를 그때 깨달았다 이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목련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달라졌다. 봄이면 동네를 환히 밝히는 목련꽃처럼 나도 이 동네를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성공하리라 하는 마음다짐을 목련꽃이 필 때마다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목련은 나와 어머니에겐 특별했으니 새 집을 짓더라도 보존해서 나를 지키듯 바라보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은밀한 추억이 목련에 얽혀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사실 나는 목련을 볼 때마다 용숙이가 떠오른다. 용숙이는 남새밭 너머 윗집에 살았다. 나보다 2살 어린 용숙이는 중학교에 다니는 오빠가 위로 하나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언제나 혼자서 놀았다. 나에게 여동생 명주가 있지만 나이 차이가 많아서 같이 놀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용숙이 부부는 혼자서 노는 딸이 심심할까봐 나하고 같이 놀라고 데리고 와서 나에게 썬베이 과자도 주고 눈깔 사탕도 주었다. 처음에 나는 용숙이가 내 동화책을 보거나 내가 가지고 노는 펜이나 공을 만지는 것이 싫어서 자주 울리곤 했지만 용숙이가 안 오면 더 심심한 것을 깨달은 뒤로는 용숙이를 동생처럼 데리고 놀아주었다. 누가 용숙이를 때리거나 울리면 때려주기도 했으니까. 용숙이는 그런 날을 친오빠 이상으로 따랐다. 깡마르고 새까맣던 용숙이는 중학생이 되자 살결도 뽀얘지고 몸매도 통통하니 예뻐졌다. 나는 그런 용숙이가 오빠하고 따르는 것이 좋았다. 용숙이도 나를 친오빠 이상으로 따르며 좋아했다. 어느 날 용숙이가 생일 선물로 시집을 주었다. 릴케의 시집이었다. 나는 시집을 읽은 적이 없었는데 용숙이 때문에 처음으로 시집한 거를 다 읽었다. 시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깨달았다. 나는 용숙이에게도 생일 선물을 하고 싶었다. 나는 분홍색 스카프를 포장해서 주었다. 그때 용숙이 손이 내 손을 스치었는데 이상한 전율에 깜짝 놀랐다. 아 하고 소리를 칠 뻔했다. 마치 전기에 합산된 듯 찌릿한 전율이었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니 정확히 말해서 양다리 사이의 생식기까지 긴장되는 전율이었다. 가슴이 뛰고 숨이 찬 것이 이상야를 뗐다. 순간 용숙일 마주 바라볼 수가 없었다. 잘 가. 나는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다. 오빠 부르는 용숙이 소리를 못 들은 척 걸음을 빨리 했다. 그 뒤로 나는 용숙이가 두려웠다. 멀리서 용숙이를 바라보는 것도 용숙이를 생각하는 것도 가슴 설레고 겁이 났다. 용숙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아 용숙이를 외면했다. 나의 이런 태도가 불쾌했는지 용숙이도 전같이 오빠 하며 부르는 일이 없게 됐다. 용숙이를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는 겨울이었다. 용숙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할머니의 건강 문제를 상의하러 갔다가 용숙이한테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신 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오빠 동생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목련 아래서 만나곤 했다. 해가 진 저녁에 남새밭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성한 목련가지가 시야를 막고 있어서 그보다 은밀한 데이트 장소가 없었다. 용숙이는 나올 때면 고구마나 옥수수를 가지고 나왔다. 우리는 밤늦도록 나무에 기대어 서서 이야기를 하며 백령산 위로 떠오르는 달과 별을 보았다.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서울로 갈 때까지 우리는 목련 아래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는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용숙이를 만났지만 키스는커녕 손 한번 잡는 일이 없었다. 포클레인이 돌을 깨고 땅을 다지는 동안 나는 대전으로 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단짝 친구였던 심동우를 만났다. 심동우는 아버지의 자동차 수리가게를 인계받았다며 기름밥으로 사는 것을 신세한탄하였는데 언제 냈는지 시내 번화가에서 자동차 판매상을 하고 있었다. 자동차가 전시된 아래층을 지나 위층에 가자 사장 심동우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검은 동판에 새겨져서 번쩍거리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우린 언제 만나고 이제 보는가? 우린 결혼식도 서로 안 갔더라고. 반가이 악수를 나누고 권하는 대로 응접용 소파에 앉자 심동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울과 대전이 먼 것도 아니건만 그랬네.
서로가 바쁜 탓이었겠지. 내가 애매한 대답으로 멈칫멈칫하며 웅얼거리듯 작게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심동우의 청첩장을 받았건만 가지 않았다. 절친이고 단짝이던 동우의 결혼식을 외면한 것은 동우가 뜻밖에도 용숙이와 결혼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골집으로 놀러온 동우한테 동생이라며 용숙이를 소개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실행적인 동우가 용숙이의 고운 모습에 빠질 줄이야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용숙이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동우한테 마음을 바꾸어 시집을 가버린 것이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한 나보다 흑백이 뚜렷한 동우를 배우자로 택한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부자가 아닌가. 돈푼개나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자동차 수리점이 아니던가. 시골 보건소에서 사완 정도의 일을 해봤자 희망이 없던 차에 심동우의 적극적인 구애는 바라던 바였을 것이다. 집을 짓는다고? 퇴직하면 고향으로 내려올 건가? 글쎄, 퇴직이 몇 년 안 남았으니 그럴 생각도 좀 있고 아직은 어머님이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해서 집에 나가던지 몇 달간 사람이 안 살자 천정에 내려앉았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닌 시골로 내려가 산다고 날마다 노래하니 어머님 생전에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하려고. 나는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요즘 기농을 많이 하던데 나도 시골에 집 하나 있으면 휴양지 삼아 드나들 텐데 말이야. 용숙이도 이제는 농촌으로 가서 고추 심고 밥 매며 살고 싶다네. 그래? 네 저는 잘 지내겠지. 네가 많이 사랑할 테니 말이야. 동우가 먼저 용숙이에 대해 말하였으니 용숙이 안부를 묻기가 편했다. 세월이 약이라더니 이제는 용숙이 이야기를 들어도 태평하다. 요즘 몸이 안 좋으네. 유방암 치료를 받았거든. 한 2년 됐어. 내가 시골에 집 하나 장만하려는 것도 다 그 때문이야. 용숙이가 좋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어 했어. 자네가 고향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쪽에 집을 짓고 싶네. 그래서 자네를 보자고 한 거야. 한때 단짝이었던 우리가 늙어서까지 외면하고 살아서야 쓰겄나. 이제야 말하네만 용숙이 거는 미안하네. 그러나 자네처럼 행동하면 난이라도 다른 놈이 채갈 수도 있었어. 공부한다고 서울에 간 뒤로 편지 한 번 안 했다면서. 합격을 해서 뭔가를 보여주려는 네 맘을 난 잘 알지만 여자는 이해하지 않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이젠 다 지나간 이야기고 추억이 되었네. 안 그런가? 심동우한테 점심을 잘 대접하고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도 용숙이를 사랑하는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은 최고야. 내 생에 당신을 만난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아내는 노래방에 가면 그런 가사의 노래만 부른다. 아내가 있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도 나는 가끔 추억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만한 나이에 꼭 있어야 할 감정이 배인 추억은 내 삶의 소중한 유산이다. 내 안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다. 기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등 내가 나 되기 위한 추억이고 개인사이다. 그것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내 향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석양을 등지고 시골집으로 돌아오니 고르게 다져놓은 200여 평의 집터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새 집에 대한 구상으로 마음이 바빠진다. 백룡산 쪽을 향해 앉을 새 집을 짓고 남은 터에는 남새밭도 만들고 정원수와 유실수를 심을 계획이다.
먼지를 가라앉을 겸 잘 다져지라고 물을 촉촉하게 뿌려놓은 집터를 한 바퀴 돌아보던 나는 한쪽에 던져놓은 듯한 작은 쇠붙이를 발견하고는 짐작되는 바가 있어서 달려가 집어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하모니카였다. 그토록 아버지가 찾았던 하모니카가 나타난 것이다. 하모니카는 군데군데 녹이 슬었지만 상태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물에 씻어서 입에 물고 보니 소리도 제법 났다. 하모니카를 신문지에 싸서 비닐봉투에 넣어 가방에 간직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부탁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내가 시골집이 헐리는 것을 보러 간다고 하자 은밀하게 말했다. 명수야, 집 헐면 굴뚝 속에 던져버린 아버지의 하모니카가 아직도 있는지 찾아보거라.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의 하모니카를 버린 거예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대답 대신 입을 다물었다. 정말 못 말리겠네. 왜 그랬어요? 넌 알 거 없다. 어머니의 대답은 간단했다. 더 이상은 입을 다문 채 텔레비전만 보았다. 네, 다시 부탁하는데 굴뚝 속을 잘 살펴서 하모니카가 있는지 찾아봐라. 어머니는 현관을 나서는 뒤에다 대고 재차 당부를 하였다. 벌써 사가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새로 만들었으니 있을지도 몰라서 그런다. 다 썩었지. 그대로 있겠어요? 그때가 언젠데요? 나는 귀찮다는 듯 특명하게 말했다. 20년밖에 안 된다. 어머니의 대답은 매몰찼다. 아버지가 풀지도 못할 텐데 찾아서 뭐하게요? 어이가 없다. 너 아버지 죽으면 줄 거다. 어머니의 대답은 고집스러웠다. 나는 웃었다. 나이가 드니 드세고 건강하던 어머니도 점점 노망이 난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어머니의 유난스러운 고집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의 부탁을 노인네의 망령이라며 무시했다. 그래서인지 집이 헐릴 때도 굴뚝이 넘어갈 때도 전혀 하모니카 생각을 안 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여기 있어요 하듯 제 스스로 나타나 준 것이 신기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저녁이었다. 집에는 대학생인 막내딸 윤희만 있었다. 소파에 앉아 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위독하여 할머니와 엄마는 병원에 갔다고 했다. 아내한테 전화를 하니 아버지는 위기를 넘겼다며 고부가 돌아오는 중이라고 한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찍어온 고향의 옛 모습을 옮긴다. 9시쯤 어머니를 앞세우고 아내가 들어온다. 아버지의 죽음을 대비해야겠어요. 2, 3일이 고비래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보고했다. 어머니는 기가 죽은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병원에 가고 오면서 아내와 티격태격했다는 증거였다. 요즘 들어 아내는 어머니한테 맞서며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 한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씹살이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며느리 집에 왔으면 며느리 살림에 감나라 대추나라 관여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아내의 주장이다. 그만 집으로 데려오면 좀 좋냐? 거기 두니까 죽지도 않고 돈 없애지 사람 고생하지. 여러모로 너한테 패 끼치는 거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자 어머니는 겉옷을 벗어걸며 상한 속내를 드러냈다. 보나마나 아버지 코에 씌우고 있는 산소 마스크를 벗기고 퇴원시키자는 걸 아내가 거부하였다고 삐진 것이다. 진즉에 나한테도 여러 번 권유한 바가 있었다. 어머니는 하루빨리 숨이 멎는 것이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있게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아버지 하모니카 찾았어요. 나는 어머니의 심기를 모른 척하고
신문지에 싼 하모니카를 내놓았다. 신문지를 펼쳐 한쪽 끝이 일그러지고 군데군데 녹이 쓴 하모니카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히었다. 망할 것, 아직도 안 썩었네. 어머니는 하모니카를 쓰레기처럼 도로 신문지에 말아서 싸더니 들고 나가 신발장 밑에 넣어둔다. 아버지한테 드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하모니카에 관심을 갖자 어머니는 화를 냈다. 지금은 줄 것 없다. 너 아버지 죽으면 무덤 속에 넣어줘라. 어머니는 손을 털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진저리까지 친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다.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였다. 아버지가 방에 있으면 어머니는 부엌에 있고 어머니가 방에 있으면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서 시름을 달래듯 하모니카를 불었다. 아버지의 하모니카 실력은 남달랐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며 컸던 것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일이 없었다. 어쩌다 같이 방에 앉아 있어도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외면하고 앉았다. 이럴 때마다 아버지는 무료함을 달래려는지 하모니카를 불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하모니카에 심취하는 아버지를 종종 보는데 하모니카 소리가 참 구슬펐다. 어머니는 무엇이 못마땅한지 입술을 쭉 빼물고 아버지를 흘겨보곤 했다. 지금 한가하게 하모니카나 불고 있을 시간이에요. 어머니의 첫 시비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하모니카 부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내 음악책에 나온 노래를 하모니카로 불기도 했다. 매기의 추억을 볼 때는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여 아버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 언제부터 하모니카 불었어요? 한 번은 궁금한 마음에 물었다. 17살 때부터 불었지. 아버지가 산 거예요? 사기는 선물 받은 거지. 누가요? 누가 줬냐고요? 궁금해하긴.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난다. 아버지의 대답은 늘 시원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은 꿈꾸듯 행복해 보였다. 보나마나 옛날 애인이 좋겠지. 그러면 방에서 미싱을 돌리던 어머니가 불쑥 김밥 뱉어주는 소리를 하곤 했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럴 때는 꼭꼭 반응하는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화내는 법도 없이 싱글벙글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가 나서 씩씩대며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은 어머니였다. 한 번은 화가 치민 어머니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아버지 입에서 하모니카를 빼서 벽에다 패대기를 치고도 화가 안 풀리는지 발로 짓밟기도 했다. 왜 이래? 미쳤어? 그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하모니카를 뺏어갔다. 하모니카가 납작하게 눌렸다며 며칠 동안 입을 꾹 다문 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아버지는 어머니가 있는 데서는 하모니카 부는 일을 자제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하모니카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하모니카가 없어졌으니까. 그날은 주일이었다. 늘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던 하모니카가 없어졌다며 아버지는 예배당에도 가지 않고 온 방을 뒤지고 다녔다. 나의 조그만 안증뱅이 책상에 붙은 서랍을 10번도 더 열어보고 벽장 속의 물건을 다 꺼내놓고 퀴퀴하니 냄새가 나는 깔개미까지 들춰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비극배우의 표정처럼 어두웠다. 명수야, 너 하모니카 못 봤어? 너도 찾아봐라. 어제 세수한다고 말해 놓았는데 입고 논에 갔다가
이제야 생각나서 찾으니 안 보인다. 아휴, 아무래도 네 어매가 버린 것 같은데 시침을 뚝 떼고 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나를 붙잡고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렸다. 순간 내 뇌리에 스치는 것은 어머니의 행동이었다. 책가방을 마루에 놓는데 아버지의 하모니카가 마루에 있었다.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불 때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간직하는 하모니카인데 마루에 그냥 놓여있는 것이 생소했지만 별 생각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어디에도 안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는 것 같았다. 교복을 벗고 토방으로 내려서는데 문득 아버지의 하모니카를 불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하모니카가 놓였던 자리를 바라보니 아까까지 있던 하모니카가 안 보였다. 어라? 하모니카가 없네? 나는 아버지가 언제 들어와 하모니카를 가져갔나 하며 실망했을 뿐 부엌에 있는 어머니한테 물어볼 생각도 못했다. 다만 아버지가 부엌에 계시나 하고 들여다보았을 뿐이다. 부엌에는 어머니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불을 때는 것 같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궁이 안을 부지깽이로 뒤적이다가 내가 들여다보자 얼른 부지깽이를 놓으며 밥 먹자 했다. 그 말씨가 전에 없이 딱딱하고 경직돼 있었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엄마가 왜 하모니카를 버려요? 나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아버지한테 되물었지만 어젯밤의 어머니 행동에 의문이 생겼다. 어머니 모르게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속을 뒤적였다. 잿더미 속에 아버지의 자그마한 하모니카가 있었다. 아버지가 저리도 아끼는데 어머니는 잿더미 속에 버리다니? 나는 하모니카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잿더미 속에 그대로 둔 채 예배당에 갔다. 나보다 먼저 예배당에 온 어머니의 표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설교에 집중했다. 그날 끝내 아버지는 예배에 불참했다. 엄니, 아버지 하모니카 못 봤어요? 아버지가 찾던데요. 엄니가 버린 것 같다고 하던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모른 척 어머니한테 물었다. 그렸어? 내가 버린 거 알긴 하네. 그러니까 그놈의 귀신 붙은 하모니카를 왜 마루에 놓고 나가? 내가 다시는 못 불게 불구덩이 속에 쳐넣었다. 이참엔 죽었다 깨나도 못 찾을 거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지 평온한 표정으로 걸어가던 어머니는 하모니카 이야기에 금방 흥분했다. 그러고 보니 하모니카를 어머니가 감춘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닌 것 같았다. 엄니, 왜 그러세요? 하모니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취미로 부는 것을 왜 그리 구박하세요?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대신 따졌다. 넌 모른다, 이 어미 맘을. 네 아버지는 하모니카하고 결혼했다. 너들이나 나는 똥만도 못하게 본다. 그게 다 하모니카 때문이다. 거기에 귀신이 붙어서 네 아버지를 조종하는 거다. 그런 게 어딨어요. 모르면 관둬라. 말도 안 되는 어머니의 말에 불만하면서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하모니카를 찾을 때와는 다르게 차분해져서 집안 청소까지 해놓고 하모니카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부는 것을 멈추었다. 아버지, 어떻게 찾았어요? 나는 알고서도 찾아주지 않은 것이 미안했다. 귀신 같네. 어머니는 아버지를 흘겨보더니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난 못 말리지. 네 어머니가 하모니카를 우물 속에 던져도 다 찾아내느니라. 아버지는 내기에 말하고는 활짝 웃었다.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천진스러운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버지의 어머니는
하모니카를 두고 끊임없이 싸우더니 어느 날부턴가 싸움의 중지부를 찍듯 하모니카가 사라졌다. 어머니는 남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뚝 떼었고 아버지는 온 집안을 뒤져가며 하모니카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다. 그때가 부모님 밑에서 잠시 동안 농사일을 도울 때였으니 20여 년쯤 된 것 같다. 하모니카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표적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웃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무표정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전에 없이 공대하며 챙겨주었지만 원래의 천진한 아버지로 되돌리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하모니카를 버린 장본인은 어머니라는 심증을 가진 듯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어깃장을 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머니를 따라가던 교회를 가지 않았다. 끊었던 술과 담배를 시작했다. 그동안 못 먹은 술을 다 채워 먹으려는지 폭음이 줄던 배어서 아버지가 들어오면 집안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박씨 집안 어른들 중 단명한 사람은 다 술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들으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짧고 굵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만 했다. 하모니카를 잃었다고 이토록 상심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모니카를 잃은 아버지를 보며 사람은 저마다 가치 기준이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아버지의 취미를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새 하모니카를 다시 사다 주세요. 내가 왜 사주냐? 너 아버지 지가 사야지. 귀신 붙은 하모니카는 잘 잃어버렸으니 새로 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지.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의 하모니카엔 귀신이 붙었다는 식이었다.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끊기는커녕 오히려 즐기던 아버지는 마침내 대장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야 말았다. 짧고 굵게 살겠다고 호언한 자신의 말대로 되고 싶은지 처음에는 깨끗하게 죽고 싶다며 치료를 거부하였지만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 대장암 수술을 잘 이겨낸 아버지는 병상에 누운 지 6개월 만에 퇴원했고 빠르게 회복이 되어갔다. 1년이 지나자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니라.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런 미신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며 죽을 사람까지 살리는 과학시대가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찌됐든 아버지는 건강이 회복되자 2번 사는 거라며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다. 어머니는 암을 이겨낸 기념이라며 아버지한테 하모니카를 새로 사주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새 하모니카를 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머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하모니카 대신 허구한 날 낚싯대를 고물째에 싣고 바다 낚시를 다녔다. 언제 암에 걸렸으랴 할 만큼 건강해진 아버지는 전국 해안의 유명한 낚시터라면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다. 때문에 아버지가 중풍을 맞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버지가 암을 이겨낸 지 8년 정도 되었을 때였다. 소식을 듣고 울산의 모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말도 못하고 물도 못 넘겼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끔뻑끔뻑 울었다.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며 자책했다. 나를 용서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세요. 다 우리 집안과 당신 잘 되길 바라서 막은 거지. 귀래가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그토록 귀래를 못 잊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간병을 하러 왔던 나는
본의 아니게 어머니의 넋두리를 들었다. 아무도 없는 병실이어서 환자인 아버지 들으라고 큰소리로 말했기 때문이다.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울어요. 아버지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신기해서 소리쳤다. 그런데 귀래라는 여자가 누구예요? 하모니카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집에 모셔다 드리며 어머니한테 물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입을 열면 애군이라도 닥칠 것이냐 말을 삼갔다. 중풍은 3년이 고비라는데 아버지는 새 3년을 누운 채로 살았다. 얼마 안 되지만 농사일도 있는지라 어머니가 간병하며 모신 것이다. 어머니는 그동안 미워한 아버지한테 미안했는지 최고로 대접을 했다. 물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조석으로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었다. 아버지는 9년이란 긴 간병 중에도 욕정 하나 나지 않았다.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서울병원으로 옮겨온 지도 7개월이 됐다. 어둔하지만 밥이나 물같이 필요한 말을 하던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간단한 말도 다 잊었다. 의사 선생님은 보낼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런 지가 몇 달 되었다. 애비야, 오늘 네 아버지한테 가냐? 갈 땐 나도 데려가거라. 조반을 먹던 어머니가 묻는다. 예, 직장에 가기 전에 병원부터 들러갈까 하는데요. 그럼 바로 출발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어머님, 어제 갔다 왔는데 또 뭐하러 가요? 아버님 밥도 못 주게 하려면서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애비도 바빠요. 아내는 외출 준비하러 방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따라가며 짜증을 낸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신발장 밑에 밀어둔 봉지를 들고 앞서 현관을 나선다. 나보다 먼저 자동차에 올라가 앉는다. 아버지한테 그 할머니가 주려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물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아버지가 저리 눈을 못 감는 것은 귀래가 준 하모니카 때문에 안 죽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하모니카를 찾는다고요? 그건 어머니 생각이에요. 이젠 하모니카에 대해선 신경 끄세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귀래라는 여자 죽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젠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선물한 여자가 귀래라는 여자군요. 아버지가 그 여자와 바람 피웠어요? 네 아버지 첫사랑 여자야. 네 할머니가 무당딸이라고 애까지 뵀는데 결혼을 반대하자 농약 먹고 죽었단다. 하도 흉하고 남사스러워 입 밖에도 못 냈는데. 아휴, 이젠 너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애까지 뵌 줄은 나중에 알았지. 네 할머니는 괴뢰가 죽자 평생 편히 못 살았다. 오죽하면 하모니카를 버리라고 나한테 유언까지 하고 돌아가셨을까.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우리 집에 비화네요. 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되었다. 그날 아버지는 운명했다. 어머니의 예상대로 하모니카를 찾아주자 돌아가신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은 정오가 되기 전이라고 했다. 내가 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간 시간이 8시 50분쯤 되었으니 3시간 후에 돌아가신 것이다. 장례 절차를 맡은 남자는 아버지 손에 꼭 쥐어진 하모니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무리 떼려고 해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뜻을 아는지라 그냥 고인이 갖게 하라고 했다. 허물은 집터 위에 남향으로 새로 지은 집은 6개월 만에 완성됐다. 황토와 소나무로 지은 1층짜리 나지막한 집이었다.
때는 4월이어서 목련꽃이 만개했다. 자동차에서 내린 어머니는 집보다 목련나무를 바라보며 감탄을 한다. 좋다. 올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나를 바라본다. 나는 사무관 진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진급이 되면 몇 년간 직장에 더 다닐 수 있다. 어머니, 어서 들어가 보세요. 기름 보일러에 최신식 싱크대를 넣었고 난방된 화장실에 방마다 문턱도 없앴어요. 나는 새 집에 대한 설명을 흥분해서 했다. 고맙다. 집이 좋구나. 그런데 말이다. 부탁 하나 먼저 하련다. 나 죽으면 화장해서 목련나무 밑에 뿌려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를 모신 옆에 어머니 자리 마련했어요. 아니요. 죽어서까지 싸우기 싫다. 목련나무가 더 좋다. 난 예나 지금이나 너 잘 되는 게 소원일 뿐이야. 어머니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목련나무를 바라본다.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소처럼 들릴 밭일을 하던 어머니의 팔도 이젠 얄팍하니 뼈만 만져진다. 어머니, 제 집에서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나는 왜 그런지 목이 메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